처음부터 윤서는 그 집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맞추려고 했고 배웠고 참아냈지만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혼이었다. 그 집에는 규칙이 있었다. 입는 것, 말하는 것, 앉는 방법까지. 윤서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죄를 지었다.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 명희가 건넨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죠. 며느리가 손톱에 그런 색을 바르면 어디 가서 체면이 서겠어.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천천히 오므렸을 뿐이었죠. 결혼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윤서에게 이 집은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서로를 알아가면 편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명희는 윤서의 옷차림부터 말투,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달았습니다. 처음엔 조언처럼 들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시가 되었고 지시는 다시 비난이 되었죠.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명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무언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준호는 38, 윤서보다 2살 위였습니다. 준호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 온화함은 종종 회피로 변질되곤 했죠.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준호가 선택한 전략은 언제나 침묵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리를 피했고 문제가 커지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윤서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윤서에게 다가왔죠. 오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준호의 물음에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손톱색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이미 체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아내의 옆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건 알잖아. 그냥 맞춰드려. 큰일도 아닌데. 준호의 말에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일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윤서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죠. 사소한 일들이 쌓여 산이 되었는데 준호는 여전히 그것을 조약돌 정도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동식은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식에게 며느리란 집안의 체면을 세우는 존재였고 아들의 내조를 완벽히 해내야 하는 역할이었죠. 동식은 준호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집안 어른으로서 윤서를 잘 관리해야지. 여자는 남편하기 나름이야.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제로 윤서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의 요구와 아내의 감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양쪽 모두를 달래려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줄타기는 결국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며느리가 변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윤서는 남편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매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명희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요즘 뭐하고 지내?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명희의 눈빛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윤서가 무슨 말을 해도 명희는 만족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집안이라고 가끔 친구들 만나요. 윤서의 대답에 명희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36이나 먹은 여자가 친구 만나는 게 일이야? 애는 언제 낳을 건데?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 문제는 윤서에게도 민감한 주제였어요.
준호와 윤서는 결혼 초부터 아이를 원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죠.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희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매번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명희는 준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면 벌써 됐겠지. 윤서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명희의 말에 윤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아니, 이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식이 준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집안 가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윤서한테 좀 더 신경 쓰라고 해. 동식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죠. 윤서가 문제라는 것, 윤서를 고쳐야 한다는 것.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윤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어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러신 거 알잖아. 윤서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윤서의 물음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말. 5년 전에도 준호는 같은 말을 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윤서의 마음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은 아직 작았지만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윤서를 맞이했죠. 윤서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서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하지만 윤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준호가 거실 불을 켜며 물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윤서는 천천히 일어나며 대답했죠. 그냥요. 좀 쉬고 싶었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5년간 쌓인 피로가. 준호는 그 피로를 눈치챘을까요?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준호의 눈은 언제나 갈등을 피하는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결혼은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중간에 무언가 잘못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명희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아침부터 선물을 고르러 백화점을 돌았죠. 무엇을 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윤서는 정성을 다해 카디건 한 벌을 골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의 단정한 디자인이었어요. 무난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였죠. 윤서는 포장까지 꼼꼼히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신 당일 윤서와 준호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죠. 오늘은 좀 편하게 있어. 생신이니까 어머니도 기분 좋으실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명희의 기분이 좋은 날에도 윤서에게 향하는 시선은 달라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케이크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명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죠. 윤서는 준비한 선물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명희는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카디건을 꺼내 한번 훑어본 명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색이 왜 이래? 명희의 첫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당황하며 말했죠. 베이지색이 편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아서요. 명희는 카디건을 상자에 도로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촌스럽기는. 너는 센스가 없어, 센스가. 명희의 말에 윤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목이 메었지만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한 채 물만 마셨죠. 윤서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윤서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혼자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차려지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명희에게 덕담을 건넸고 명희는 기분 좋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그 웃음이 윤서에게 향할 때면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명희는 친척들 앞에서 슬쩍 윤서를 화제에 올렸어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아직 살림을 잘 모르더라고. 명희의 말에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젓가락을 든 손이 굳어지는 걸 느꼈죠. 명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리도 서툴고 집 꾸미는 것도 영 아니야. 우리 준호가 고생이 많지. 준호는 머쓱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부정도 동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웃음으로 넘기려 했죠.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울거나 화를 낼 수는 없었죠. 윤서는 이를 악물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자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명희가 윤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윤서야, 너 오늘 입은 옷도 그렇고 아까 선물도 그렇고 좀 신경 써. 친척들 보는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윤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윤서의 사과에 명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다음 하면서 맨날 똑같더라. 명희가 자리를 뜨고 나서야 윤서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부글거렸죠. 하지만 윤서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남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식이 준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윤서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식의 표정은 진지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슬슬 가자. 늦었어. 준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죠. 윤서는 인사를 하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는 동안에도 준호는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친척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힘들었어요. 윤서의 말에 준호는 한숨을 쉬었죠. 생신날인데 그냥 넘어가. 어머니도 기분이 들뜨셔서 그러신 거야. 준호의 대답에 윤서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들떠서 저를 망신 주신 거라고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만 바라보며 침묵했죠.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는 언제나 중립을 택했고 그 중립은 결국 윤서에게 외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윤서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선물을 고르던 아침의 설렘이 떠올랐어요. 그 설렘이 어떻게 모멸감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윤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들을까봐 또 별일 아니니까 그만해라는 말을 들을까봐 윤서는 숨죽여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 윤서는 세수를 하며 차가운 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준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죠. 나 먼저 나간다. 저녁은 밖에서 먹을 것 같아. 윤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윤서의 마음은 흐렸죠. 어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명희의 차가운 눈빛, 친척들 앞에서의 망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준호.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지 점점 알 수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는 휴대폰 화면에 뜬 시어머니 이름을 보며 잠시 망설였죠. 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일이 될 터였습니다. 윤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어머니. 윤서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윤서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명희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윤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보면 알 일이었고 미리 물어봤다가 괜한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윤서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윤서와 준호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는 준호에게 물었죠. 무슨 일인지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만 하셨어. 준호의 대답에 윤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요한 얘기라니. 좋은 소식일 리 없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명희와 동식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윤서와 준호가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자 동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라 윤서 문제 때문이야. 윤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문제라니. 동식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준호야, 솔직히 말해서 윤서가 우리 집안과 안 맞아. 내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처음부터 느꼈어. 동식의 말에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명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서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너는 촌티가 나. 명희의 말에 윤서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촌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했어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안 며느리치고는 좀 부족해. 친척들 모임에 데려가기가 창피할 때가 많아.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소외감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윤서는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어요. 그렇지 않다고, 윤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준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동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잘 생각해봐.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건지. 동식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동식의 눈에는 차가운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어? 너는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윤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이런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윤서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요. 윤서의 눈빛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지만 준호는 시선을 피했어요. 명희가 덧붙였습니다. 윤서 집안도 뭐 특별한 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평범한 집안이지. 우리 준호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명희의 말에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그 말이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윤서의 말에 명희가 콧웃음을 쳤죠. 최선? 그게 최선이었어? 생신 선물 하나 제대로 못 고르면서. 명희의 비아냥에 윤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식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 잘 들어. 내가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우리 집안 생각도 해야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윤서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없이, 아무런 변호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다니.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 밥이나 먹고 가. 명희의 말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어요. 윤서는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윤서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윤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명희와 동식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고 준호도 간간히 대답을 했죠. 하지만 윤서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죠. 오늘 부모님 말씀은 좀 심했어. 미안해. 준호의 사과에 윤서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하다고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억누르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내가 무슨 말을 해? 부모님한테 대들 순 없잖아. 준호의 변명에 윤서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아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서야, 좀 더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윤서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그 말만 들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한 윤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촌티가 난다. 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 이혼을 고려해봐라. 윤서는 자신이 이 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 앞에서 침묵했고 시부모는 윤서를 내쫓으려 했죠. 5년간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윤서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죠.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윤서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윤서야, 밥 먹었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기분이 아니었죠. 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윤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윤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윤서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부모님 말씀 들었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준호의 말에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이랑 내가 계속 부딪히잖아. 나는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양쪽 다 챙기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준호의 말에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간에서 힘들다니. 정작 상처받은 건 자신인데 준호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윤서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떨어져 있자는 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윤서는 알았습니다. 별거,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것. 윤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떨어져 있자고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윤서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섞여 나왔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말씀하셨잖아. 나도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면 다 지치기만 할 것 같아. 준호의 말에 윤서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어요. 준호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윤서의 물음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죠.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부모님 편이었네요. 처음부터. 준호가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거야. 준호의 변명에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저를 버리는 거예요?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윤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준호는 윤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는 손을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당신 부모님한테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윤서의 물음에 준호는 입술만 달싹였을 뿐 대답하지 못했죠.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지만 윤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당신 부모님은 절 촌티난다고 했어요.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했고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부모님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다 힘들어지잖아. 준호의 말에 윤서는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러나면 된다는 거죠? 제가 떠나면 당신은 편해지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준호는 윤서를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포기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윤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그게 서로한테 나을 수도 있어. 준호의 말에 윤서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나을 수 있다니. 누구한테 나은 건지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허탈함이 뒤엉켜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나를 선택한 적이 없었다. 알았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윤서의 대답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마 윤서가 울거나 소리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윤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울어봐야 소리쳐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가 방을 나간 뒤 윤서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이미 각오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걸까요?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들어 친정 어머니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하지만 윤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울 것 같았고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은 윤서를 서민 가정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죠. 윤서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람은 오판이었습니다. 시댁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윤서를 판단했고 윤서는 그 판단 아래서 짓밟혔죠.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처와 체념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싸워야 할까? 아니면 놓아야 할까? 답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가슴을 안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윤서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지쳐서 멍하니 누워 있었던 거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준호는 어젯밤 거실 소파에서 잤던 모양이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죠. 윤서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이게 나인가?
윤서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거실로 나오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눈이 마주치자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났어?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윤서에게는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이혼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윤서는 준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해요. 윤서의 말에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준호의 표정에 긴장이 스쳤죠. 윤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준호의 물음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은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나도 힘들었어요. 5년 동안 계속.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수많은 밤의 눈물이 숨어 있었죠.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윤서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괜찮아? 좀 더 생각해봐도 돼. 준호의 말에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생각해봐야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어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말한 거잖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준호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윤서를 포기하는 쪽을 택했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윤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합의 이혼으로 하죠. 윤서가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요. 윤서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준호의 대답은 순순했지만 그 순순함이 윤서에게는 마지막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놓는구나. 5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며칠 후 윤서와 준호는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윤서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윤서는 그 떨림을 억누르며 펜을 잡았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점점 커져만 가던 외로움과 상처들. 서류 작성이 끝나고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숙려 기간이 있으셔서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숙려 기간. 한 달 동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였죠. 하지만 윤서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선은 넘어졌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이. 구청을 나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집에 바래다 줄까? 준호의 물음에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윤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윤서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윤서의 마음은 흐렸죠. 버스가 도착하고 윤서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5년의 결혼이, 5년의 인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버스 안에서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공공장소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서는 눈물을 삼키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 사본이 무겁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한 윤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이곳도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준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이 두 이름이 한때는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이였는데 윤서는 휴대폰을 들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윤서는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요. 윤서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죠. 그래, 알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힘들었지. 엄마가 다 알아. 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 나 잘한 거 맞죠? 윤서의 물음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서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마음껏.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슬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어요.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야 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 했죠. 윤서는 옷장을 열고 자신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캐리어에 넣을 때마다 과거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양 가족 간의 연결고리는 끊어졌죠. 윤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짐을 쌌어요. 슬프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는 곳에서 버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선 윤서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간 살았던 공간.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눈물 흘린 밤도 많았죠.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윤서는 믿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윤서를 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는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윤서를 안아주었어요. 윤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들어와. 밥 먹었어? 어머니의 물음에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죠.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먹어. 얘기는 천천히 하자. 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옆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윤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힘들었지? 어머니의 물음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5년의 무게가 그 끄덕임에 담겨 있었죠.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온 건 저녁이 되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윤서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왔다. 아버지의 짧은 말 한마디에 윤서는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좀 가자. 회의가 있는데 내가 같이 있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회의요? 윤서의 물음에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대답했죠.
재건축 협의회 회의야. 요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 재건축. 윤서는 예전에 아버지가 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결혼 생활에 치여 친정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가도 돼요? 윤서의 물음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도 이제 알아둬야지. 우리 집안 일이니까. 다음 날 오후 윤서는 아버지와 함께 회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 회의실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윤서는 아버지 옆에 앉아 회의를 지켜보았죠. 재건축 대상 지역, 협의 진행 상황, 주민 동의율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윤서는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점점 회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몇몇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한 남성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 남성의 말에 윤서는 살짝 당황했어요. 회장님이라니. 윤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딸이야. 앞으로 종종 함께 올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회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윤서의 물음에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죠. 재건축 협의회 회장이야. 이 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가문이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맡게 됐지. 윤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새삼 놀랐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시댁은 윤서의 친정을 평범한 서민 가정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윤서도 굳이 밝히지 않았고 부모님도 드러내길 꺼렸죠. 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에 관여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윤서의 물음에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겠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했지. 집안 배경으로 대접받는 건 의미 없잖아. 아버지의 말에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뒤에서 지켜주는 분들이었죠. 그날 밤 윤서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건축 협의회, 회장인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일상. 윤서는 처음으로 결혼 생활 이후의 삶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명희는 동네 모임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건축된다는 거 알아요? 이번에 확정됐대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명희는 귀가 솔깃해졌죠. 재건축이요? 우리 단지도요? 명희의 물음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대요. 협의회에서 결정 났다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명희는 집에 돌아와 동식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재건축된다는 소문 들었어요? 명희의 말에 동식은 관심을 보였죠. 재건축? 정말이야? 동식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오를 테고 그건 곧 재산이 늘어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누가 주도하는 건데? 동식의 물음에 명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협의회에서 한다는데 자세한 건 알아봐야죠. 명희와 동식은 재건축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회의 핵심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 시각 동식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동식의 물음에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요, 아버지. 동식은 본론으로 들어갔죠. 이혼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 동식의 말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숙려 기간 끝나면 마무리돼요. 잘 됐다. 그리고 재혼 문제도 생각해봐.
좋은 집안 딸 알아보고 있으니까. 동식의 말에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아직 이혼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재혼 얘기예요? 준호의 말에 동식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빠를수록 좋아. 내 나이가 있잖아. 윤서 같은 실수 다시 하면 안 돼. 전화를 끊은 준호는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떠난 후 집은 한층 더 조용해졌어요.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공허했죠. 준호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윤서는 친정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의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재건축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구청을 찾았어요. 재건축 관련 서류를 열람하던 동식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협의회 회장 이름이 적힌 란이었죠. 그 이름을 본 순간 동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윤서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동식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죠. 재건축 협의회 회장,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연락처와 주소까지. 동식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동식은 명희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윤서 아버지가 재건축 협의회 회장이래. 동식의 말에 명희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윤선애가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평범한 집안이 어떻게?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몰랐어. 서류에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 동식의 말에 명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윤서를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게 명희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동안 윤서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촌티난다. 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 평범한 집안이라고. 동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협의회 회장이라면 이 동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협의회가 결정하는 재건축 대상에 자신들이 사는 단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동식은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우리 단지도 재건축 대상인 거야? 명희의 물음에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서류에 우리 단지 이름이 있더라고. 명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면 윤선의 아버지가 우리 단지 재건축을 결정하는 거예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식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급한 일이야. 지금 집에 와. 동식의 목소리가 급박해서 준호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죠. 준호가 도착하자 동식은 구청에서 가져온 서류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어요. 협의회 회장 이름을 본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윤서 아버지 이름이에요? 준호의 물음에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전 장인이 재건축 협의회 회장이야. 준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윤서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친정 배경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그저 평범한 집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왜 말을 안 한 거지?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배경이 아닌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시댁은 오히려 윤서를 업신여겼고 결국 내쫓았습니다. 명희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윤서한테 연락해봐. 우리가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아. 명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동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겠어? 윤선의 아버지가 우리 단지 재건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야. 동식의 말에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준호의 반문에 동식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락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혼 절차가 거의 끝났는데 지금 연락하면 뭐가 되겠어요. 윤서가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명희와 동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명희는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재건축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명희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윤서한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윤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잘해줄 리가 없잖아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걱정하셔야 할 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준호의 말에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명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윤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윤서의 배경을 지금에야 알게 되다니. 준호는 결혼 5년 동안 윤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어 윤서의 번호를 바라보았어요. 연락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윤서는 친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협의회 일은 잘 되어가요? 윤서의 물음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대상 단지 확정 발표가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윤서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윤서는 시댁이 사는 단지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 자료에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윤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복수심도 통쾌함도 없었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건 이미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머니가 윤서에게 말했어요. 윤서야, 이제 내 삶을 살아. 지난 일은 잊고. 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러려고요. 윤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재건축 대상 단지 확정 발표가 있던 날, 동식과 명희는 주민센터에 모여든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협의회 측에서 나온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죠. 금일 확정된 재건축 대상 단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단지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동식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단지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동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윤서의 아버지가 이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했어요. 협의회 회장이 누군지 알아? 이 동네 토박이 가문이래. 오래전부터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더라고. 그 말에 동식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땅을 많이 갖고 있던 가문. 윤서의 친정이 그런 곳이었다니. 명희가 동식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어떡해요? 우리 집이 철거 대상이면 어디로 가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재건축이 진행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집에 돌아온 동식은 재건축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철거 일정, 이주 보상, 분담금. 숫자들을 보면 볼수록 동식의 얼굴은 어두워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담금이 상당했고 2주 기간 동안의 거주 문제도 해결해야 했죠.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명희의 물음에 동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저축해둔 돈으로는 부족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동식의 말에 명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출이라니. 이 나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니. 며칠 후 동식은 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분담금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동식은 복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윤서였어요. 윤서가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동식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서를 부를 수는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얼굴을 마주칠 용기도 없었죠. 동식은 그 자리에 서서 윤서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옆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동식은 결국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윤서를 봤어. 동식의 말에 명희가 놀라며 물었죠. 뭐라고요? 윤서를?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의회 사무실에 있더라고. 아버지랑 같이.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명희의 물음에 동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 걸었어. 그냥 보기만 했어. 동식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한때 며느리였던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시댁에 왔어요. 동식이 전화로 불렀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준호의 물음에 동식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윤서를 봤다는 것, 협의회 사무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준호야,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아. 동식이 말했습니다.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2주 비용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워. 동식의 말에 준호는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숫자들을 확인하는 준호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명희가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명희의 말에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저도 여유가 많지 않아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준호의 말에 명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윤서 때문이야. 명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윤서네가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랬겠어? 명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윤서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윤서를 무시했잖아요. 준호의 반박에 명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담겨 있었죠.
자신들이 윤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지금 어떤 결과로 돌아오고 있는지 동식이 말했습니다. 윤서 부모한테 연락해볼까? 동식의 말에 준호와 명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연락을요? 준호의 물음에 동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분담금 조정이나 이주 문제 같은 거 좀 봐달라고.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윤서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부탁을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동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윤서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촌티 난다고 했던 말, 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고 했던 말, 이혼하라고 했던 말.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철거가 확정되면서 시댁의 주거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체면으로도. 동네 사람들은 협의회 회장 가문 이야기를 했고 그 가문의 딸이 이 단지에 시집 왔다가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명희는 밖에 나가기가 점점 꺼려졌습니다. 윤서의 부모는 감정적인 복수 대신 절차와 구조로 대응했어요. 어떤 특혜도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죠. 그저 정해진 규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시댁은 조용히 밀려나고 있었어요.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많은 주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철거 날짜가 확정되고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식과 명희는 짐을 싸며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명희는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명희의 목소리에는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식은 아무 말 없이 박스 테이프를 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떠나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이주 보상금으로 임시 거처를 구했지만 이전 집보다 훨씬 좁고 낡은 곳이었죠. 재건축이 완료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새 아파트 입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짐을 옮기는 동안 명희는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아침들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이 거실에서 뛰어놀던 모습도요. 그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죠. 여보, 가야 해요. 동식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명희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는 순간 명희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텅 빈 집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죠. 명희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새 거처에 도착한 명희와 동식은 좁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박스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정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죠. 이게 우리 신세가 됐네요. 명희의 말에 동식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부모님의 이사를 도우러 왔다가 좁은 방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해요? 준호의 물음에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재건축 끝날 때까지 몇 년은 걸릴 거야. 동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쓰러움과 동시에 어딘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어떤 인과의 결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들이 윤서를 대했던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것. 며칠 후 준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윤서가 있을 때는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사소한 일상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그리웠습니다. 준호는 문득 휴대폰을 들어 윤서의 번호를 바라보았어요. 연락처는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윤서가 받아줄 리도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지만 그 별빛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후회라는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윤서 편을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부모님 말에만 휩쓸렸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되돌릴 수 없는. 한편 윤서는 친정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협의회 일을 도우면서 바쁘게 지냈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이혼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윤서야, 혹시 다시 결혼할 생각 있어? 어머니의 물음에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급할 거 없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거든요. 시댁의 기대, 남편의 눈치, 사회의 시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서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찍은 사진들. 윤서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되돌아보았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윤서는 사진첩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빛이 윤서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죠.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다. 윤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을 위한 삶. 윤서는 그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윤서가 떠난 후 준호의 일상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 먹고 잠자리에 드는 그 반복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그 일상을 바꿀 힘이 준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으니까요. 준호는 그렇게 공허한 밤을 보내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윤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41살의 그 남자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서를 존중했고 윤서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의 윤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결혼 후 윤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이 드디어 생긴 거였어요. 새 남편은 윤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남편의 말에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운 건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윤서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4살이 되어 제잘제잘 말을 많이 했죠. 엄마, 꽃이다. 아이가 길가의 꽃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웃으며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 예쁘지? 윤서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윤서의 목에 두른 목도리를 고쳐 매주었어요. 바람이 좀 차네. 감기 걸리겠다.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윤서의 말에 남편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신발끈이 풀렸다며 칭얼거리자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윤서의 눈에 따뜻함이 서렸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고 윤서와 남편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윤서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공원 벤치 근처를 지나가던 윤서는 문득 시선을 느꼈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윤서는 무심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죠. 윤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쉴까요? 윤서가 가리킨 건 반대편 벤치였어요. 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혼자 산책을 나왔다가 잠시 쉬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자와 남자, 그리고 작은 아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가족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걸음걸이가 낯익었어요. 윤서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윤서였죠. 윤서는 예전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윤서의 목도리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도요.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윤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단어가 준호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엄마, 윤서가 엄마가 되었구나. 준호는 벤치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윤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정말로. 윤서는 준호가 있는 쪽을 보지 않았어요. 스쳐 지나가듯 반대편으로 걸어갔죠. 준호를 못 본 건지 본 척하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윤서에게 준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와 남편 그리고 아이. 세 사람은 햇살 아래서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저렸죠.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던 건 자신이었는데 준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윤서의 가족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준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후회와 공허함이 뒤섞여 밀려왔죠.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윤서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부모님 말만 들었을까? 수많은 왜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걸어야 할 것 같았죠. 준호는 공원을 빠져나와
아무 방향으로나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죠. 집에 돌아온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아파트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죠. 어둠 속에서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늘 본 윤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 아이를 바라보던 눈빛, 남편과 나란히 걷던 모습.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준호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울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한참이 지나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졌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준호를 두고, 윤서를 두고, 모든 것을 두고,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죠. 오늘 산책 좋았어. 남편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았어요. 윤서는 찻잔을 감싸쥐며 미소 지었어요. 공원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던 건 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윤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죠. 행복한 삶이. 준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다시 이어질 일도 이어질 필요도 없었어요. 남은 건 각자의 선택이 만든 결과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결과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깨닫고 나면 언제나 늦다. 윤서는 멈추지 않았고 시간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